나이 들수록 젊었을 적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된다. 나이 50이 넘으면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진다고? 외롭지 않으려면 옆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아니, 틀렸다. 고독을 즐길 줄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을 알겠는가? 인간은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솔직히 나이 50 넘으니 혼자가 좋은 건 사실이다. 근데 나중에 요양원 안 가고 70이 넘어서도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첫 번째로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70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 기능도 뇌 기능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현재 갖고 있는 신체의 모든 기능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다. 70대에 의도적으로 계속 사용하면 80대, 90대에 이어서도 간병인을 부르는 시기를 늦출 수 있다. 하나의 예로 햇볕을 쬐는 습관이 사람을 젊게 한다. 적당한 일광욕을 하는 습관도 의욕 저하를 방지하는 데에는 아주 효과적이다. 사람의 의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뇌속 물질 세로토닌은 빛을 받으면 다량 생성되기 때문이다. 뭔가 고민이 있어 방 안에서 생각에 잠겨 있으면 기분도 가라앉는다. 하지만 밖에 나와 햇볕을 받으면 기분이 가벼워지고 밝은 기분을 되찾을 수 있다. 이 또한 뇌 속에서 세로토닌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일광욕이 부족하다고 해도 굳이 뭔가를 할 필요는 없다. 고령자는 자외선에 의한 기미가 남기 쉽기 때문에 일부러 의자에 앉아 선탠을 할 필요 등은 없다. 하루 한 번은 방 밖으로 나가 햇볕을 받으면 그만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산책이다. 일 없이 산책하는 것이 싫은 사람은 마트에 가서 쇼핑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어쨌든 하루 종일 방 안에 있는 것만은 피하고 낮에 밝은 빛을 받는 습관을 들이자. 이것만으로도 고령자가 의욕 감퇴를 막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햇볕을 받아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밤에 뇌 속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한다. 이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수면과 깊은 관련이 있다. 흔히 고령자가 되면 잠이 얕아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는 멜라토닌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얼마든지 잘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마침 일찍 눈을 뜨게 되는 것도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화에 따라 멜라토닌이 줄었다고 해도 낮에 햇볕을 쬐어 멜라토닌을 보충할 수 있다. 낮에 많은 세로토닌을 만들어두면 밤에 멜라토닌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멜라토닌이 증가하면 숙면을 취하게 되고 불안감도 없어지며 우울증 예방도 된다. 발랄한 70대, 80대를 살기 위해서는 멜라토닌은 매우 중요한 뇌 호르몬인 것이다. 새삼스럽게 일광욕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낮 동안 집 밖에 나와 햇볕을 받는 습관만은 만들자. 그리고 70대가 되면 적어도 밖으로 나가는 습관을 줄여서는 안 된다. 둘째, 가족끼리 간병을 삼가해야 한다. 70대가 되면 가족에 대한 간병에 직면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 70대가 배우자를 간병하는 사례는 흔하지만 70대 자녀가 90대 부모를 간병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간병을 시작할 때 꼭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간병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70대가 되어 퇴직하면 다른 일이나 특별한 취미도 없는 사람의 경우 간병을 은퇴 이후 삶의 보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 시간이야 어쨌든 자유롭기 때문에 열심히 간호에 임할 수 있다. 그러면 자신은 상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만족감은 얻을 수 있다. 간병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신뢰도 얻을 수 있기에 한층 간병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아이 같은 간병에 관여하는 방식은 자신의 만년을 망쳐버릴 가능성이 높다. 간병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신을 돌보는 가족이 불행해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간병에 빠져들면 그 사람의 만년이 망가져 버리는가? 우선 간병이라 시간 때우기에는 최적이라는 측면이 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꼬박 하루를 간병에 투입한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위한 시간은 전혀 잡을 수 없게 된다. 간병에 투입하는 시간은 3년 지속될지 5년 지속될지 아니면 10년 지속될지 끝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가족을 떠나보낸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 지내게 되면 간병 폐인처럼 되어 늙어버리는 사례를 자주 본다. 간병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70대 사람이 향후 8, 90대에 이르러서도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셋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은퇴하면 안 된다. 70대 때 단번에 늙는 사람은 전형적으로 은퇴한 직후부터 일체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이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에 퇴직하면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빈둥 지내고 싶다고 손꼽아 퇴직하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70세까지 현역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 퇴직 후에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도 않고 은퇴하면 단번에 늙어버리는 일이 많다. 직장에서 일할 때는 책상 머리 같은 루틴한 업무라도 통근하는 경우 생각보다 몸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70대라면 약 1개월 정도 지나면 운동 기능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저하되기 쉽다. 뇌 기능 측면에서도 일하고 있으며 매일 나름대로 지적 활동이나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 등의 활동으로 다양한 상황을 접하게 된다. 반면 집에서 지내면 평소 뇌 활동이 없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 특히 전두엽의 노화가 단번에 진행된다. 전두엽이란 창조적 능력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 예상치 못한 일에 대처하는 능력에 관여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노화되면 어떤 일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고 활동 자체를 귀찮아한다. 운동 기능의 저하와 뇌의 노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외형적인 인상에서도 발랄한 느낌을 잃은 기운 없는 노인으로 변모하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만간 퇴직을 맞이할 단계라면 퇴직 이후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한다. 퇴직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생각한다면 어느새 게으른 생활에 휩쓸려 습관으로 굳어버린 경우가 허다하다. 70대에도 신체적 기능은 비교적 건강하다. 하지만 전두엽의 노화는 이미 40대부터 진행되고 있다. 퇴직 후에도 사회와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에서는 물론 일이 전부는 아니다. 반상회 임원이나 아파트 관리 조합의 임원, 취미 모임에 직무를 맡는 것도 좋다. 자원봉사 활동도 퇴직 후에 사회에 참여하는 하나의 선택지이다. 누군가와 협동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되거나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고 느끼는 것은 언제까지나 현역 의식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70대가 되면 특히 은퇴 등은 생각하지 말고 현역 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단번에 늙는 것을 막아준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부터 책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를 통해 각 질환별 치유법을 함께 알아보자. 1번 치매. 치매와 암 중에서 무엇이 더 무서울까? 치매가 더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암 환자는 임종 때 자녀의 마지막 효도를 받고 또 가깝게 지냈던 이들이 곁에서 지켜주는 것을 보고 느끼며 임종을 맞이하기 때문에 덜 쓸쓸하지만 치매 환자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죽어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충분히 공감 가는 주장이다. 하지만 나는 다른 관점에서 치매가 더 무섭다고 생각한다. 치매 환자는 스스로 치유할 능력을 상실한 환자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과 지역사회가 아주 많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좋아지는 병이다. 또 꽤 좋아져도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병이다. 이렇게 무서운 치매가 내 부모님에게, 내게 오지 않길 당연히 바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치매는 점점 늘고 있다. 미국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5% 중증치매, 15% 경증 치매라고 한다. 80세 노인의 약 20% 중증 치매의 소견을 보였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08년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는 88.4%라 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치매 노인의 수가 20년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할 때가 아니다. 이처럼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치유가 만만치 않기에 더욱더 예방에 힘써야 할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치매다. 치매 예방은 불가능할까? 아니다. 다른 병과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예방하려면 먼저 원인을 정확히 집어내야 한다. 흔히들 치매의 원인으로 노령화를 꼽는다. 그러나 평균 수명이 100세 정도 되는 장수촌 노인 중에서 치매 환자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요즘 젊은 치매 환자의 급증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보고에 따르면 2010년 50대 이하 치매 환자가 7,393명으로 2006년보다 무려 93% 늘어났다. 예전에는 젊은 치매 환자를 본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지만 요즘은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노령화가 치매의 주원인은 아니다. 그렇다면 치매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또 젊은 치매 환자들이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치매는 뇌의 심각한 노화의 결과로 나타난다. 즉, 뇌세포를 힘들게 하고 뇌세포를 죽이는 상황들이다. 뇌혈관의 영양과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뇌세포를 서서히 파괴하면 어느새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게 돼 버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명이 끝나 죽기 전에 다른 신체 기능에 비해 뇌의 기능이 아주 빨리 노화된 결과다. 이제 뇌를 노화시키는 주범을 찾아보자. 자동차와 공장 공해, 농약 공해, 환경 호르몬 공해 그리고 담배 등은 뇌세포에 상당한 피해를 준다. 이러한 것이 지속되면 당연히 치매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치매라는 병이 먼저 찾아왔을까? 이 세상에 같은 것은 하나도 없듯이 같은 자극에도 반응하는 신체 기관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 특히 뇌 기능이 약하거나 뇌 활동이 부족한 사람이 치매에 잘 걸린다. 그러나 뇌 기능이 선천적으로 취약하다고 해서 모두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앞서 분명한 원인을 찾았으니 당연히 살아생전 치매 예방이 가능하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첫째 앞에서 말한 뇌세포를 죽이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둘째, 뇌세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사는 분들이 누군가? 바로 장수촌 노인들이다. 그러기에 장수촌에 치매 환자가 거의 없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소박한 삶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치매 예방법이다. 2번 고혈압. 미국의 경우 고혈압 환자는 성인 3명 중 1명 이상일 정도로 흔하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30세 이상의 고혈압 유병률은 2008년에 26.3%, 2010년엔 26.9%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고혈압은 한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하는 질환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약으로 혈압 수치가 조절되면 해결된 줄 알고 안심한다. 즉, 고혈압은 평생 약에 의존하면서도 나을 수 없는 병으로 이해하고 치유를 포기하며 사는 것이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그렇게 말했으니 믿을 수밖에. 정말 그럴까? 아니다. 약을 끊고 혈압도 잡고 건강을 되찾고 싶다면 생각을 바꾸자. 먼저 고혈압은 병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자. 혈압이 올라가는 고혈압은 그 자체로는 병이 아니다. 아, 내 몸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알려주는 하나의 증상일 뿐이다. 즉, 병을 만드는 삶을 일깨워주는 고마운 증상이다. 그렇다고 병도 아니니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증상이 왜 생겼는지 또 방치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고혈압의 합병증인 뇌혈관 질환 심장병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2, 3위이며 만성 신부전이나 고혈압성 망막증 역시 점점 더 많아지고 사망자도 늘고 있다. 이 환자들은 거의 모두 고혈압 약을 먹었다.
약을 복용했지만 예방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증상만 잡으려고 기를 쓰면 쓸수록 돈과 시간 낭비는 물론 고통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혈압이 올라갔을까? 세포는 말초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는데 어떤 이유로든 공급량이 줄어들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더 보내달라고 요구한다. 대표적인 것이 동맥경화증으로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경우다. 좁아진 혈관을 통해 혈액량을 늘리려면 혈압을 올릴 수밖에 없다. 즉 피의 공급량을 늘리려는 우리 몸속 의사의 처방이 바로 고혈압이다. 고혈압의 대표적 원인인 동맥경화증은 동맥혈관이 좁아지고 굳어지고 두꺼워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주로 동맥벽에 기름때가 끼어 생긴다. 가장 중요한 기름때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즉 고지혈증이다. 기름때는 외부에서 직접 섭취되기도 하고 우리 몸 안에서 만들기도 한다.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현미밥 채식으로 바꾸면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그리고 고혈압은 거의 대부분 완치된다. 짠 음식 역시 고혈압의 주원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 역할에 대한 논란은 아직 남아있다. 분명한 것은 짜게 먹으면 다른 음식을 더 먹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친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필자의 아버님은 무척 짜게 드시고 복부 비만이다. 그러나 소식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80대 중반을 넘긴 지금도 큰 문제가 없다. 개인적인 사례지만 짠 음식보다 과식 그것도 나쁜 음식의 과다 섭취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해결해야 한다. 3번 당뇨병. 흔히 당뇨는 성인병으로 여긴다. 췌장의 선천적 인슐린 분비 결함에 의해 생기는 소아당뇨와 달리 제형 당뇨병은 과체중과 비만한 성인에게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아에서 1형이나 2형 당뇨병 역시 계속 늘고 있는 까닭에 소아와 성인의 구분의 의미는 퇴색되어 이젠 잘 쓰이지 않는다. 국내 당뇨병 환자는 약 500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30년에는 약 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15% 당뇨병 환자로 진단받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왜 이렇게 당뇨 환자가 증가하는 걸까? 현대의학에서는 주원인으로 노령 인구의 증가를 내세우며 어쩔 수 없는 것인 양 넘어가려고 한다. 하지만 장수촌에는 당뇨병이라는 말 자체도 생소하다. 또한 성인 당뇨병의 발생은 4060대에 70% 집중될 정도로 중년에서 발병하며 청년기 당뇨병 발생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유전이나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렇게 현실을 직시해야 당뇨병 예방과 치유의 길이 보인다. 유전이나 나이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자연의 삶으로 돌아가면 된다. 옛사람들처럼 생활하면서 소박한 마음으로 지내면 우리 몸도 그렇게 바뀐다. 또 과격한 운동은 혈당을 빠르게 떨어뜨려 먹을 것을 찾게 만들고 더 먹게 되면 혈당이 더 오르면서 인슐린 요구량이 더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당뇨병을 더 악화시킨다. 따라서 빠르게 소모시키기보다 덜 먹는 것이 중요하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체 전반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정도의 활동량이면 충분하다. 4번 골다공증. 40세 이상 여성 가운데 19%, 남자는 88%가 골다공증 환자다. 해가 거듭될수록 그 비율은 늘어난다. 겉보기에 건강해 보이느니 30대 여성조차 30% 골다공증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골 감소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먹을 것이 부족해 영양 결핍이 흔했던 옛날보다 오히려 뼈가 더 약해진 듯하다. 왜 그럴까? 그것은 착각과 오해 때문이다.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믿었던 음식과 방법들이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대다수 의사들이 골다공증 환자에게 권하는 우유나 멸치는 과다한 동물성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은 질소와 인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분해되면 최종적으로 산성을 띠는 질소 화합물과 인 화합물을 생성한다. 그렇다면 골다공증 치유와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 칼슘은 우리 몸을 알칼리 상태로 유지해주고 피로를 풀어주며 해독 기능이 있는 음식이 뼈를 튼튼하게 하는 음식이다. 여기에는 현미밥과 채식이 있다. 칼슘이 많이 든 음식을 우유로 알고 있지만 참깨, 다시마, 미역, 김, 케일, 무청, 고추잎 등 푸른 채소에는 우유보다 3배씩 이상의 칼슘이 들어있다. 다시마는 우리 집에서 맛을 내는데 기본일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먹는 음식 재료 중 하나다. 무엇이든 지나치고 인위적인 것은 오히려 건강에 적이다. 자연에 가까워져 그러는 동안 뼈는 자연스럽게 튼튼해지고 몸과 마음은 건강해질 것이다.